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보험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2018년 6월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을 했고요. 보험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 소비자인데 이거를 보험회사의 권익 제고라든지 이런 아니면 모집인의 보험 모집인의 권익 제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험 영업의 활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모집 종사자는요, 모집 질서의 확립 및 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상품 판매 전에 어떤 소비자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원칙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모집 종사는 보험 소비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당하게 영업행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실한 상품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들은요,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살짝 말을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 소비자에게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요, 적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고 승인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나 이런 자료들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요, 사전 심의를 받고 제공해야 되는 자료들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협회의 심의필을 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심의필인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어떤 상품 광고나 사전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경우 어디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보험협회에 심의필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는요, 시의성이 있어야 돼요. 시적절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시기나 내용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권유할 때, 체결할 때 이런 어떤 단계별대로 고객에게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유 단계, 아직 체결까지는 안 갔고요. 권유할 때는 뭘 보여주면서 권유해야 된다?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리플렛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시적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 단계에서는요, 청약서, 그 다음에 약관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공하는 안내자료상의 예상 수치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인 수익률 등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기한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요, 계약 관리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고객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변액보험은요, 분기별 1회예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에 이렇게 계약 유지 관리 내용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요, 판매 시점에 공시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을 알려드려야 되고,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전에 만기 도래 사실을 이런 갱신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상품 설명서는 청약 단계에서 제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설명서는 언제 제공해야 될까요? 체결 권유 단계에서, 청약 단계가 아니라 권유 단계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 문화 정착, 우리가 약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청약서 부본 주고 자필 서명 받고 이런 활동들 우리가 문화로 정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해야 된다. 모집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동일 절차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소비자 보호 조직 및 보험
판매 관련 보상 체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쟁 방지나 민원 처리를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보험회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관리는요, 소비자 불만 관리의 원인 파악 등을 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돼요. 전산화 잘 되어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양한 여러 방향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원화된 방법으로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쟁 방지나 민원 처리를 하는 거는 모집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틀린 말이구나 라고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분쟁 방지 및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분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분쟁 해결에 관한 내부 절차를 알려야 되고요. 보험 소비자가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 방법 또는 객관적인 3자를 통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맞는 걸 골라라 했을 때 요 지문만 딱 맞는 거, 나머지는 다 틀리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문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내부 신고 제도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뭔가 잘못했을 때 신고 대상일 거잖아요. 근데 관리자로부터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대요. 이건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할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낸 형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험인에 대해서는 윤리 강령을 통해서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 보험인 윤리 강령이 제정이 됐고요.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은 공공성이라든지 공신력 제고라든지 성실 봉사, 새로운 보험 기술의 개발, 준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금융권에 대해서는 윤리 현장을 또 마련을 해서 고객 우선이라든지 법규 준시라든지 신의 성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험인의 윤리 강령에 들어가는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주주가치의 극대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주가치 극대화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융권, 보험회사들 있죠. 이런 은행권, 이런 어떤 회사들의 어떤 재정에는 윤리 규정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모집인의 윤리 규정에는 강령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하나 넣어놓고 골라낸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윤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의 자세, 우선은 법규와 윤리규범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로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요. 어떤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인 서비스의 안내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감이 없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서비스 안내는 사명감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 전문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요.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세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지식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곧 경쟁력이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입니다. 첫 번째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 및 교부, 그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청약서 부본,
저희가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자필 서명 받는 거, 요게 세 가지 지켜야 될,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요, 납입한 보험료 당연히 돌려드리고요. 이거는 보험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대출이율 더해서 우리가 가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계약 이렇게 전환하는 거, 이게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 안내서에 자필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윤리적으로 판매하면 안 되겠고요. 불법 허위 과장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확보해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뭐 보험료 납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광고 아니에요. 근데 신상품에 대해서 안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광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거 보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상품 소개, 가입 권유는 영리의 목적이므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근데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승인한 내부 자료, 그러니까 승인한 자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심사 후에 관리 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이 승인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내부 심사 후 회사에서 승인한 자료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서류는 아까 협회의 어떤 심의필을 또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관리 부여가 부여된 자료를 써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이 승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 영업인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어떤 규정해 놓은 회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수령에 있어서는요. 자, 보험료 수령 시 회사 이름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회사로 입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설계사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해 주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 보험회사의 이름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 유형이나 보관이나 일일 수금이나 변칙적인 수금 이런 거 안 됩니다. 보험료 3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 받는 거, 이게 일일 수금이거든요. 이런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는 고객으로도 일일 수금 방식으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 대한 고객에 대한 책임이에요. 당연히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적합하다는 거는요, 재무 상태라든지 고객의 재무 상태라든지 투자 목표라든지 위험 감수 수준이라든지 과거 투자 경험, 특히 이제 변액 상품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액 보험 같은 경우는 표준 계약 권유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 법규를 준수를 하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적합성 진단, 이 사람이 투자에 대한 적합성 진단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 아무래도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잘 설명해야 되고요. 계약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잘 설명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3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 상품을 소개할 때는요, 인증된 자료를 활용해야 되고 상품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요, 법령에서 정한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고객이 동의했을지라도 외부에 어떤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 보면 주민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립니다. 주민번호 고객이 동의했어도 우리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요, 보험사업 전체에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들을 다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 보험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뤄질 텐데요. 보험사기의 개념은 이번 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기라고 하는 게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어떤 처분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보험사기라고 한다 정도만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험사기의 구분인데요.
텐데요. 보험 사기는 크게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 중에 더 나쁜 거는 경성 사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성 사기는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계약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성 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사기라고 하냐? 그럼 연성 사기 이렇게 짝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를 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를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행위, 요걸 우리가 이제 연성 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 자체는 어떤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난 사고를 부풀리거나 덜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해서 이제 사기를 저지르는 걸 연성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성 사기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없는 보험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성 사기는 뭐냐? 자, 계획적이고요.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사망, 위장 행위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연성사기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경성사기가 또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성사기와 경성사기의 크로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틀리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요거는 맞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연성사기, 경성사를 크로스로 해서 틀리게 놓은 다음에 요 지문을 맞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는 거 골라라. 그럼 요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러니까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냐?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5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45. 사기는 10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이제 사기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범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범죄 역사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해외나 국내를 막론하고 보험범죄의 이제 사건들이 참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범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두 번째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세 번째는 보험사고 위장 및 허위사고, 네 번째는 보험금 과다 청구. 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사례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각각의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랑 이거를 연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 및 진단 사실을 은폐하고 가입했다. 이거는 사기적인 계약 체결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뭐 대리 진단,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런 것들이요. 요거는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사례는 뭐냐면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는 보험범죄 유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답은 뭘까요?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고 고의적 유발에는요, 살인, 방화, 자해 이런 것들이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악의적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 자해잖아요. 이건 뭐에 해당된다?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장 허위사고는요, 날조라든지 조작이라 허위 진단서 발행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과다 청구는요, 감기임에도 폐렴이라고 속이고 입원을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과다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범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을 때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그런데 역선택 하나 넣어놔요. 그러면 역선택은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기와 정보의 비대칭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선택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는 건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에 의한 행동을 저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요. 도덕적 해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도덕적 해이와 외적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적 도덕적 해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을 때이고요. 외적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는 의사나 병원이나 우리 정비업소나 이런 데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험회사 이외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해이를 일으켰을 때를 외적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선택인데요. 최근에는 역선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높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평균 보험료율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 해놓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역선택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안 아프다고 정상적이다고 하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아픈 사람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선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 역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증이나 병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사고 발생 후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역선택의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보통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나온 것처럼 고액이나 다수 계약을 일정 시점에 많이 가입하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비연고성 그리고 자발성 계약.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를 아는 사이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자연스러워. 소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집중적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상해보험만 집중적으로, 재해보험만 집중적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 사기자들의 개인적 그 사람의 어떤 허영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보험 사기 특징은 잘 모르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좀 틀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보험계약자의 방문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사례가 많다? 그러면 틀려요.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자체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험사기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기의 특성으로 내려와서요. 보험사기의 특성에 있어서도요. 심각해지고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심각한 부분으로 나와야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다른 범죄랑 막 서로 막 연루돼가지고 복잡하게 일어나고요. 입증이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법도 아주 지능화돼요. 다양화되고 조직화되고 혼자서 안 해요. 여러 조직하고 결합돼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기 피해를 전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보험금 받겠지만 보험금 안 받아간 고객들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명경시fun조라든지 이런 죄의식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나쁜 특성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험 사기가 개인화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조직화되고 있어요. 혼자 안 저질러요. 여러 사람이 뭉쳐서 다양하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화는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 입증이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건 쉽다는 거거든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입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범죄의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시면 아는 얘기예요. 보험 제도의 존립 기반, 수지상 등의 원칙을 잘 못 맞추면은 보험회사가 운영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품이 이제 아주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상품은 판매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존립도 어려워질 수 있고 보험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존중 가치관이 파괴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방범죄나 동조, 10대가 모방범죄를 한다는 이런 경우도 안타깝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비는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가면 거기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다. 보험사기가 아주 연쇄적으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사기 적발 실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험금 누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별 비중을 보면 회사원, 그러니까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분 중에 회사원, 그 다음에 무직, 일용직, 전업주부, 학생 순으로 이제 직업의 순위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 사기의 유형 중 가장 많은 거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게 거의 61.8%예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보험 범죄 예방 활동을 아주 다방면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우선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과 생손보협회가 같이 하는 활동으로는요,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의 보험 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청에서는요, 보험 범죄 수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협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금융감독원 들어가 있고요, 보험협회 들어가 있고, 보험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보험범죄수사협회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틀려요. 누가 빠졌죠? 보험회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는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IFA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이라는 SIU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랑 함께 한다, 뭐 생손보협회랑 함께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보험범죄신고센터는 누구다? 금융감독원이랑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협회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뭐가 틀린 거냐면,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자,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협회 있나요? 협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틀린 부분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 설계사 등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보험 사기가 보험 설계사분들과 연루가 되게 되면 이거는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이제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모방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대 나오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보험 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 사기는 일반 범죄에 비해 모방에 의한 파급력이 크지 않다 그랬는데, 여러분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크지 않다가 아니고 크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보험 사기 연루시 처벌입니다.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절대 연루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변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병가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제 나오는 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험 사기로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금융감독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어딘가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분들이 연루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면책상에 보면, 피보험자가 본인을 고의로 해쳤을 때 우리가 2년이 지나면 면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지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유명인이 사망하게 됐을 때, 자살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6.5조 정도가 이 자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맨 밑에 보시면, 자살은 개인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나 사회적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개인도 막대하겠지만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관련이 있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요,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어디에서 하냐면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단에서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고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하는 게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이트키퍼라 그래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살 예방 위험을 감지를 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누구나 주변인의 자살 징후를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 말은 정부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오면요. 자살을 예방을 위한 생명보험 업계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정부의 노력이고 이제 우리 업계에서 하는 노력에서는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해서요. 자살 예방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는 거 그런 부분과 한강 교량이에요. SOS 생명의 전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자살 위험군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자살 예방 시스템 다 들어줄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 생명 전화 운영은요. 이게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생명 존중 희망자단에서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서로 크로스로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클로스해서 틀리게끔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